대답 없이 주변을 둘러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불안감이 커지는 13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와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사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지질조사연구소에서 지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히로스의 류아이입니다. 30살의 젊은 연구원이지만 최근 며칠간 우리 연구소는 극심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제 아침 난카이 해구 부근에서 이례적인 지각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측 장비들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고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죠.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고 동료 연구원들은 긴급회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 앉아 지진 데이터와 지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지시에 따라 난카이 해구의 지진 가능성과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분석하고 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연구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동시에 17년 전 제가 겪었던 큰 지진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때의 공포와 상실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번에 예측되는 지진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게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고향인 규슈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 하나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저는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아픈 기억과 현재의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연구실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 문득 17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때 저는 규슈의 작은 마을에 살던 13살 소녀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는 줄 알았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올 거라고 예보했죠. 온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비상식량을 챙기셨고 아버지와 저는 창문을 막으려 애썼어요. 어린 제가 무거운 나무 판자를 들고 있기란 쉽지 않았죠. 바람이 점점 거세지면서 나무들이 휘청거렸고 작은 물체들이 집 안으로 날아들어왔어요. 빨리 나가야 해.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아버지는 저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순간 제 방에 있던 인형 하나가 창문을 넘어 날아가는 걸 봤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선명하네요. 음악은 더 심각했어요. 비는 폭우로 변해 길을 가득 채웠고 바람은 사람을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강했어요. 이웃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피소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죠. 대피소로 가는 짧은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흔들리는 전등 아래에서 모두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우리 집 괜찮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니는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눈빛에서 깊은 불안이 보였어요. 밤새 비바람 소리가 대피소를 가득 채웠어요. 천장에서 비가 새고 바람이 건물을 강타할 때마다 모두가 움찔거렸죠. 그때 문득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빠는 어디 갔어요?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께 물었죠. 대답 없이 주변을 둘러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몇 시간 후에야 아버지가 다른 이웃들을 돕기 위해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아직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하러 간 거였죠. 그날 밤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실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났죠.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공포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이 길을 선택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때의 경험 때문이에요.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저를 만들었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연구실로 돌아와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데이터를 보며 저는 과거의 대규모 지진들이 떠올랐습니다.
1960년 칠레의 규모 9.5 지진,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규모 9.1 지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규모 9.0의 대지진까지. 특히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은 쓰나미를 동반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었죠. 그때의 공포와 혼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동료 연구원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류아이 씨, 며칠 전 미야자키 현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 이후 난카이 해구의 지각 활동이 더 활발해졌어요. 이번엔 과거의 어떤 지진보다도 큰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예측 모델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했어요. 미야자키 지진과 난카이 해구의 활동을 연관, 지어 분석하니 정말 끔찍한 재앙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에게 더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난카이 해구의 지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과거의 어떤 지진보다도 강한 지진과 쓰나미가 예상되니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라는 경고를 각종 미디어와 지역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경고를 보내고 난 후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동료들에게 현재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곳은 난카이 트로프입니다. 이곳은 일본 시코쿠 남쪽 해저에 위치한 수심 4.0M급의 깊은 해곡이에요. 이 지역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층들이 움직이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수도직하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이 전반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막강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심 수도인 도쿄가 마비가 된다면 일본의 정치는 물론 경제도 큰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온 집중이 여기에 쏠려 있는 거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걱정인 것은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연속으로 수도직하 지진이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문가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시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컴퓨터 화면에 3D 모델을 띄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두 판의 경계에서 지속적인 압력이 쌓이고 있어요. 이 압력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거대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야자키 지진은 아마도 이 압력의 일부가 해소된 것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부분의 압력을 더 높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면 난카이 트로프에서는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주기에 해당합니다. 이 설명을 들은 한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진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서는 규모 9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코쿠와 규슈를 비롯한 서일본 전역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임박한 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연구소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진 관련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며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 바람이 더 세게 불어오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기를 바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제발 피해가 크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우리 연구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 글자, 한 숫자의 오차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니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니까요. 새벽 3시, 갑자기 연구소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더니 마침내 경고음이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난카이 해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누군가의 절규가 들렸지만 저는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먼지를 뚫고 모니터를 응시하는 동안 규슈 해안에 쓰나미가 접근하고 있다는 끔찍한 예측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순간 어머니와 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통신망은 마비된 후였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연구소 건물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는 순간 17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끔찍한 진동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간신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차마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한때 번화했던 도시는 이제 폐허가 되어 있었고 아비규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어머니였습니다. 류아이,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흐느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다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대자연의 심판과도 같은 이 재앙 앞에서 우리 인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았습니다. 휘청거리는 발걸음을 겨우 옮기며 저는 이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재난 발생 일주일 후 노트북을 펴고 앉아있던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인 스님의 예언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타노 스님이라는 분의 예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글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고 곧 충격에 빠졌습니다. 타노 스님의 예언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1949년 스님은 다음 해에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심지어 전쟁 발발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과 미국의 참전, 그리고 패배까지 예견했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1995년 고베 대지진을 12년 전에 예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죽은 후 12년 뒤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일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타노 스님은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해요.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 바닷속으로 침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생존자들은 국제난민이 되어 주로 한국으로 피난을 가게 된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읽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재난이 정말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지만 동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지진 대책을 세우는 것을 넘어 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타노 스님이 자신의 죽음까지도 정확히 예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예언한 날짜에 정확히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예언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재난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저는 그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요 임무는 이번 대재앙의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중 저는 조심스럽게 타노 스님의 예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미신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의 과거 행위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안했습니다. 예상 외로 일부 위원들이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역사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등 현재까지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안들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역사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일 간 역사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양국의 학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역사 교육에 있어 다양한 시각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정부 내에서 논의되었지만 즉각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의를 통해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가 늘 강조하셨던 역사적 책임감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타노스님의 예언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의 노력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역사와 미래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웃 국가들과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와 노력들이 모여 타노스님의 예언을 비켜가는 힘이 되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로스의 료아이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지금 계속해서 태풍 피해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큰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